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린 겨울을 견뎌낸 씨앗만이 가장 눈부신 꽃을 피우는 법이지요. 핏줄보다 진한 의리로 뭉친 두 형제와 그들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조선의 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도 땅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이 판서의 자택은 평소라면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옹기로 가득했겠으나 그날만큼은 공기마저 꽁꽁 얼어붙은 듯 기이한 적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수령이 100년은 좋게 넘었을 늙은 고목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끝에 눈꽃이 핀 것이라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하얀 꽃송이들이었습니다. 입춘도 멀었건만 죽은 듯 서 있던 고목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귀한 아기씨가 태어날 징조라며 수군거렸지만 집안 어른들의 안색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그 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다 쥐어짜 내어 피어난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안주인의 고통 섞인 비명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고가 사흘째 이어지며 안주인의 기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지요. 이 판서는 방 밖에서 손등에 핏줄이 터지도록 뒷짐을 진 채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기 두 사람 모두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창호지를 타고 스며들 때쯤 적막을 깨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죽어가는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시를 지키던 유모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셔요. 눈을 좀 떠보셔요.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이 판서가 본 것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갓 태어난 아기, 무영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자 떨리는 손을 뻗었으나 끝내 아기의 뺨에 손이 닿기도 전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판서는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얀 꽃을 피웠던 마당의 고목도 아내의 숨이 멎는 순간 꽃잎을 눈물처럼 흩뿌리며 시들어갔지요. 무영은 그렇게 어머니의 목숨과 바꾼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미 잃은 새끼 새처럼 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것은 유모였습니다. 유모에게는 이미 돌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그녀는 제 자식에게 줄 젖보다 무영의 입술에 먼저 젖을 물렸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안주인의 손을 잡으며 유모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마님,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이 미천한 년이 제 몸을 깎아서라도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제 아들 도리와 도련님을 형제처럼, 아니 도련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키우겠나이다. 이듬해 무영은 유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리고 형 같은 도리의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첫걸음말을 떼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아들을 보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랬지만 집안에 안주인이 없는 적적함은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결국 주변의 권유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새로운 안주인을 들이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부인은 겉보기에 달빛처럼 단아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처음 만난 날 비단 손수건으로 아기의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아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판서는 그 모습에 마음을 놓았으나 유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얼음장보다 차가운 탐욕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새엄마의 본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영을 돌보는 유모를 사사건건 괴롭히며 아기와 유모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자마자 유모와 도리에게 주는 식량을 줄였고 무영에게 가는 좋은 비단이며 음식들을 은근슬쩍 자신의 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서 친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무영은 더 이상 불쌍한 의붓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가문의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었지요. 그녀는 밤마다 이 판서의 귀에 대고 무영과 유모를 헐뜯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 무영이가 유모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는 가문의 법도를 배우기도 전에 천한 습성부터 배울까 겁이 납니다. 이 판서는 처음엔 아내를 꾸짖었으나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그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누구보다 강건하던 이 판서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의원들은 원인 모를 기력쇠진이라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유모는 눈치챘습니다. 새엄마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올리는 약차 속에서 기분 나쁜 향취가 난다는 것을요. 쓰러진 지 보름째 되던 밤, 무영의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유모를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명운이 다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유모, 내가 없으면 이 아이를 지킬 사람이 그대뿐이구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영이를 지켜주게. 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말을 다 잊지 못한 채 이 판서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영이 겨우 3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상주의 옷을 입기도 전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집안의 간호들을 장악하고 무영을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던 날 밤 곡소리가 낭자한 집안의 한 구석에서 유모는 불길한 기운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도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벽 너머로 들려오는 새엄마와 집사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내일 아침 장례가 끝나면 그 아이를 산으로 데려가라. 범의 밥이 되었다고 하든 실족하였다고 하든 상관없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새엄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요. 유모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지금 무너지면 도련님도 제 자식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쌌습니다. 무영의 아버지가 남긴 작은 폐물 몇 점과 아이들의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도리야, 소리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련님을 모시고 저 어둠 속으로 가야 해. 유모는 잠든 무영을 자신의 등에 꽁꽁 동여맸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아들 도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유모는 가문의 배신자들이 지키고 있는 대문을 피해 뒷담을 넘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유모의 가슴 속에는 죽은 안주인과의 약속과 두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지극한 모성애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뒷산 절벽길을 오르며 유모는 생각했습니다. 이 험난한 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제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가문의 정당한 핏줄인 무영을 장차 장성한 대장부로 키워내겠노라고.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허락받은 여인으로서 가야 할 길임을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유모의 뒤로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횃불 기운이 비쳤습니다. 자객들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유모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눈 덮인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영의 작은 심장 소리가 유모의 등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이 시린 겨울을 견뎌내고
장차 찬란한 봄을 맞이할 위대한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눈보라 속을 헤매던 어린 도련님. 무영은 18배 헌원장구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숨어든 산골 오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나 그곳에서의 삶은 유모의 지극한 사랑과 도리, 형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결코 황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무영보다 2살 위였으나 단 한 번도 무영을 아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유모로부터 도련님은 이 가문의 마지막 등불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도리 스스로가 무영의 맑은 눈망울에서 고귀한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오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낡은 초가집의 문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영은 서당 훈장님께 빌려온 두꺼운 경전을 읽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호롱불을 켜지 못한 채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에 의지해 글을 읽던 무영의 입에서 짧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 소리에 마당에서 가마니를 짜던 도리가 멈춰 섰습니다. 도리의 손은 이미 추위에 얼어터져 핏방울이 맺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손보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우의 기침 소리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도련님, 목이 상하신 게 아닙니까? 잠시만 기다리셔요. 도리는 그 길로 횃불 하나를 들고 칠흑 같은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속에서 도라지 뿌리라도 캐서 무영의 목을 달래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습니다. 도리는 몇 번이나 구르고 가시던 불에 긁혔지만 도련님에게 줄 약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돌아온 도리의 옷자락은 갈깔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가시에 긁힌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자신의 상처보다 품 안에서 꺼낸 투박한 도라지 뿌리 한 덩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다려 마시면 기침이 멎을 겁니다. 제 걱정은 마셔요. 전소도 때려잡을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까? 무영은 도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왜 이리 미련하게 구십니까? 형님의 몸이 상하면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그러자 도리는 무영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지요. 제 몸뚱이는 흙으로 빚은 그릇 같아서 좀 깨져도 상관없지만 도련님의 머릿속에 든 지혜는 옥으로 빚은 보배 아닙니까? 옥을 지키는 게 그릇의 몫이지요. 다음 날 무영은 도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며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리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도련님 덕에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게 되다니 이보다 더한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의 웃음소리가 산골의 정막을 따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무영의 학문이 깊어갈수록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서당에 낼 학비가 모자라 유모가 자신의 마지막 비녀를 팔려고 하던 날 도리는 결심한 듯 보찜을 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랫마을 박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선성급금을 받아 도련님 한양갈 노잣돈을 마련할 작정입니다. 유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무영 또한 도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렸으나 도리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머슴살이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련님이 어사가 되어 돌아오는 날 제가 도련님의 말고삐를 잡고 마을을 도는 게 제 인생 최고의 꿈입니다. 제 꿈을 뺏지 마셔요. 도리는 3년 동안 박 부잣집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소를 먹이고
온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밭을 갈았지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품삯을 아껴 무영의 붓과 종이를 샀습니다. 가끔 무영이 형을 만나러 박 부잣집 뒷문으로 찾아오면 도리는 남몰래 챙겨둔 주먹밥을 무영의 입에 넣어주며 다독였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니 제 걱정은 추워도 마셔요. 하지만 무영은 보았습니다. 도리의 어깨가 무거운 가마니를 나르느라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져 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무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글공부가 형님의 뼈를 깎아 만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리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집을 찾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리가 손에 들고 온 닭을 끓이며 유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상한 듯 수척해 보이는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지요. 늘 환한 웃음으로 무영 도련님을 챙기는 자신의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닭다리 하나는 무영 도련님의 국그릇에, 남은 하나를 아들의 국그릇에 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주인 댁에서 남은 거 많이 먹는다며 자신의 그릇에 있던 닭다리를 무영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형님, 저 배부릅니다. 형님 드셔요. 무영은 울컥 뭉클해져 오는 가슴을 느끼며 결심 또 결심을 다잡습니다. 내 삶을 나의 진정한 가족인 유모와 도리 형님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드디어 무영이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머슴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도리는 밤새도록 집신 10켤레를 삼았습니다. 짚을 꼬는 도리의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멉니다. 이 신발들이 닳기 전에 도련님의 이름이 한양 땅에 널리 퍼지길 제가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겠습니다. 유모는 무영의 도포 자락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제 안주인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부디 몸 성히 다녀오소서. 유모는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주머니를 무영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도리가 제사를 깎아 만든 돈입니다. 부디 한양에 가셔서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무영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이 꺼져라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제 목숨은 두 분의 것입니다. 반드시 금이환양하여 이 눈물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한양 땅은 넓고 화려했으나 무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무영은 임금님 앞에서 치러진 최종 시험, 전시의 시제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백성의 고통을 씻어주는 위정자의 도리였습니다. 무영은 붓을 들고 자신을 위해 머슴살이를 하던 형님의 비뚤어진 어깨를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던 유모의 굽은 등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숨결이자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무영의 글을 읽던 임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글에는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구나.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드디어 나타났도다. 마침내 장원급제 이무영 이라는 우렁찬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어사화를 하사받는 순간 산골집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유모와 형님, 생각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무영의 옛집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던 새엄마는 무영이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고 온갖 세도를 부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횡포에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조차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해야 하는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선 어사 무영의 행차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화려한 본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숨어 살던 산골 오지를 찾았습니다. 밭에서 허리가 굽은 채 김을 매던 유모와 여전히 거친 옷을 입고 나무를 하던 도리가 보였습니다. 무영은 말에서 뛰어내려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형님, 이 무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유모와 도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어사화를 쓴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 무영은 직접 도리의 흙 묻은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먹여 살린 나의 친형님이자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영은 군사들을 이끌고 옛 본가로 향했습니다.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고 세도를 부리며 연회를 즐기고 있었지요. 갑작스러운 어사의 등장에 그녀는 비단옷을 펄럭이며 영접하려 했으나 무영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그녀의 비명과 함께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입 다물라.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린 핏줄을 사지로 내몬 죄.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무영은 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유모가 챙겼던 가문의 인장과 암행어사 마패를 내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영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나 내 형님과 유모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피보다 진한 사랑이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무영은 새엄마와 그 일당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가 탐욕스럽게 모았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무영은 정당한 가문의 주인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화려한 대궐 같은 본가에서 혼자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신 유모와 도리를 위해 아름다운 정원과 따뜻한 온돌방이 있는 새 집을 지었습니다. 가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유모를 안주인으로 모셨고 도리에게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나무는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이 정자에서 편히 쉬며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들으셔요. 무영은 약속대로 도리를 위해 보은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매일 퇴근길에 그곳을 찾아 도리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도리는 이제 비단옷을 입었으나 여전히 무영의 신발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챙기는 영락없는 형님이었습니다. 유모는 매일 아침 친어머니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보셔요. 우리 도련님이 이리도 장성하셨습니다. 우리 도리도 이제 도련님 덕에 어엿한 양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제 소원은 다 풀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하얀 꽃이 만발한 친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하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그들의 머리칼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지켜보던 무영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내는 축복의 꽃가루 같았지요. 고난의 겨울을 지나 빚어낸 이 형제의 우애는 천년이 지나도 지지 않을 꽃으로 남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싹을 틔우고 헌신이라는 양분이 꽃을 피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피보다 진한 우애와 지극한 효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등불인 것 같습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영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한 끼 드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황금영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무심코 대했을 한 끼, 그 따뜻한 한 끼의 그리움을 깨울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탁, 탁, 탁.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희미한 달빛 아래 누군가 밥을 짓고 있습니다. 산 사람의 기척은 없는데 아궁이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솥뚜껑이 들썩거립니다. 이놈, 내 놈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몽둥이를 든 구두쇠 박 영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어둠 속에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과연 박 영감의 부엌에 숨어든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부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담장이 높고 콧대 높은 집, 바로 박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박 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동시에 제일 가는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굴비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에 한 번씩 쳐다보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박 영감에게서 나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지만 정작 박 영감의 밥상에는 늘 쉬어 터진 김치 쪼가리와 찬물의 만보리밥뿐이었습니다. 에잉 쯧쯧.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것을. 쉿 조심해. 박 영감 귀는 소머즈 귀라네. 심리 밖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다잖아. 마을 사람들은 박 영감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영감의 인색함에 질려 마누라는 일찍이 화병으로 세상을 떴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아버지처럼 사느니 차라리 중이 되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그 넓은 기와집엔 쥐새끼 한 마리와 박 영감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뭉기적거리던 박 영감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춥다 추워. 땔감 아깝게 날씨는 왜 이리 빨리 추워지는 게야. 박 영감은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을 짚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구수하고 달큰한 냄새가 스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갓 지은 하얀 쌀밥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아침부터 누가 남의 집 담벼락에 대고 밥을 짓나? 박 영감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어야 할 부엌 아궁이에는 빨간 숯불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가마솥 뚜껑 사이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가마솥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간 무친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집안에는 박 영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문은 빗장이 단단히 걸려 있었고 담장을 넘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 영감은 몽둥이를 들고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다. 내 돈 냄새를 맡고 귀신이 붙은 게야. 박 영감은 그날 차려진 밥상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덜덜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에는 장사가 없는 법.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자 박 영감의 공포는 점점 호기심으로 그리고 묘한 안도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귀신치고는 손맛이 제법인데 이 된장찌개는 우리 죽은 마누라보다 낫구먼. 어느새 박 영감은 아침마다 누가 차려주는지 모를 밥상을 싹싹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찬밥 덩어리만 씹어 삼키던 그의 위장이 난생 처음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 밥을 먹으면서도 박 영감의 의심병은 도저만 갔습니다. 분명 꿍꿍이가 있을 게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밥을 이리 잘 먹여놓고 나중에 내 곳간 열쇠라도 달라고 하면 어쩐다? 일주일째 따뜻한 밥상을 받던 날밤 박 영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밤손님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말입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쥐덫이란 쥐덫은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콩기름을 잔뜩 발라두었습니다. 흐흐흐.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게 될 게다. 그때 내가 덮치면 끝이지. 박 영감은 그것도 모자라 부엌 문 위에는 녹그릇 10개를 줄줄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쨍그랑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게 만든 이른바 박 영감표 최첨단 경보장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박 영감은 안방 문구멍에 눈을 대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다듬이 방망이를 꼭 쥐고 있었지요. 시간은 흘러 자정이 넘고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인 축시 즉 새벽 1시에서 3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네. 돈 지키는 것보다 잠 참는 게 더 힘드네 그려. 박 영감은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너무 세게 꼬집었는지 하고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뭔가가 후다닥하고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왔구나. 도둑놈인지 귀신인지 오늘 내 놈의 정체를 밝혀주마. 박 영감은 숨을 죽이고 부엌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한 듯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영감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자,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순간 녹그릇 벼락이 떨어질 테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문고리를 잡는 대신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쇠꼬챙이 같은 것을 집어넣더니 박 영감이 정성스럽게 설치해둔 녹그릇 장치의 줄을 툭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르르. 녹그릇들은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바닥에 깔아둔 멍석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놈 보통 내기가 아니다. 내 꾀를 간파하다니. 박 영감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림자는 미끄러운 콩기름 바닥도 마치 날다람쥐처럼 폴짝폴짝 뛰어넘어 부엌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 안에서는 탁탁탁 하고 규칙적인 도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경쾌하고 평화로워서 몽둥이를 든 박 영감의 살기마저 무색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덮쳐야 할까? 아니면 놈이 밥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때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나지막한 흥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밥, 따신 밥, 영감님, 따신 밥. 그 목소리는 귀신이라기엔 너무나 어눌하고
도둑이라기엔 너무나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영감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 뒤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떤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감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부엌 안의 존재는 밥 짓기에 열중하느라 듣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박영감은 살금살금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엌 안 아궁이 불빛이 일렁이는 그곳에 웬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에 머리에는 새집을 지은 듯 지푸라기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행색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만 가마솥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되라. 맛있게 되라. 우리 영감님 이빨 안 좋으니 밥알이 보들보들하게 되라. 총각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솥뚜껑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저놈은 설마. 박영감의 기억 속에서 10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박영감네 집에는 머슴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머슴에게는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이름이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하루 종일 박영감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영감님, 영감님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색한 박영감은 덕구가 밥을 축낸다며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이 병으로 죽자 박영감은 장례비가 아깝다며 덕구를 빈손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 밥값도 못하는 놈,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 추운 겨울날 얇은 베옷 하나 걸치고 쫓겨나던 어린 덕구의 모습,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박영감을 쳐다보던 그 눈망울. 박영감은 쫓겨나는 덕구에게 먹다 남은 딱딱한 누룽지 한 덩이를 던져주며 생색을 냈었지요. 옛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얼어 죽지나 말거라. 그것이 박영감과 덕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덕구가 어엿한 청년이 되어 아니 여전히 모자란 바보의 모습으로 자신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덕구냐? 박영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덕구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히, 영감님. 덕구는 사색이 되어 솥뚜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가마솥에서 뜨거운 김이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덕구는 겁에 질려 부엌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영감님. 밥만 짓고 가려고 그랬어요.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만. 덕구는 바들바들 떨며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마치 10년 전 쫓겨나지 않기 위해 빌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박영감은 몽둥이를 든 손을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바보 같은 녀석은 왜 자신을 내쫓은 원수 같은 주인에게 밤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바친 것일까요? 박영감은 덕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난생 처음으로 돈 계산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계산해 보려 애썼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덜덜 떠는 덕구를 억지로 안방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평생 남이 앉을세라 방석조차 내어주지 않던 박영감의 아랫목이었습니다. 그래, 내 놈 말대로라면 내가 10년 전 쫓아낼 때 던져준 그 누룽지, 그게 고마워서 이 짓을 했단 말이냐? 박영감이 따져 묻자
덕구는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감님. 그날 엄청 추웠잖아요.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영감님이 주신 누룽지가 뜨끈뜨끈했어요. 그거 먹고 덕구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박 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는 그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딱딱한 누룽지였습니다. 귀찮아서 혹은 꼴 보기 싫어서 휙 던져준 그 하찮은 것이 이 아이에게는 생명을 구한 동아줄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끼였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놈. 그게 뭐라고 10년이나. 박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헝겊에 쌓인 것은 산에서 캔 도라지와 더덕 몇 뿌리였습니다. 이거 팔아서 쌀 샀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영감님한테 만난 밥 해주고 싶어서. 덕구는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장터에서 그것을 팔아 쌀을 샀던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10년 전에 그 누룽지 값을 갚겠다고 매일 밤 위험을 무릅쓰고 밥을 지으러 왔던 것입니다. 박 영감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돈만 알았지 사람의 마음이 돈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이놈아. 이제 그만해라. 내 너한테 빚진 게 많구나. 박 영감은 덕구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다 안 갚았어요. 영감님, 덕구밥 맛있죠? 내일 또 올게요. 네. 덕구는 박 영감이 자신을 잡을까봐 불이 나게 방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덕구의 뒷모습을 보며 박 영감은 하염없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이한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밤마다 대문 빗장을 슬그머니 열어두었고 덕구는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사라졌습니다. 박 영감은 덕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난생 처음으로 밥맛이 꿀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박 영감네 집 담장을 넘나드는 덕구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어머, 저거 거지덕구 아니야? 저놈이 왜 밤마다 박 영감네 집을 들락거려? 주모의 입방정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덕구가 박 영감네 꽃간을 턴다더라. 아니, 그 바보가? 박 영감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당해? 박 영감이 요즘 노망이 들었는지 문단속을 안 한다잖아. 그 틈을 타서 덕구가 금덩이를 훔쳐나온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평소 박 영감을 욕하던 사람들도 도둑 잡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밥을 다 짓고 몰래 빠져나오던 덕구가 대문 앞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놈, 잡았다 요놈. 내 놈이 감히 박 영감님 댁 물건에 손을 대? 아, 아니에요. 나 안 훔쳤어요. 그냥 밥만. 덕구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청년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훔친 금덩이가 아니라 식은 누룽지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이놈이 훔친 걸 어디다 숨겼어? 바른 대로 말해. 사람들은 덕구를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덕구는 겁에 질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덕구의 눈물을 거진 연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덕구에게 몽둥이질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춰라. 이놈들아.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영감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상투는 다 풀어 헤쳐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청년 하나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반응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영감은 덕구를 붙잡고 있는 청년의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짝! 누구더러 도둑이라는 게야. 이놈은 내 손님이다. 내 귀한 손님한테 이게 무슨 행패냐.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박영감이 거지 덕구를 감싸고 돌다니요. 게다가 귀한 손님이라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흙투성이가 된 덕구를 일으켜 세우고는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영감님, 덕구 안 훔쳤어요. 덕구는 그냥 알아.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박영감은 덕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눈밭으로 내몰았던 그 작고 여린 등을 이제야 따뜻하게 안아준 것입니다. 박영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덕구야. 내가 돈만 알았지 사람 귀한 줄은 몰랐구나. 내가 나보다 낫다. 100배 1000배 낫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독사 같던 박영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박영감은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덕구를 때리려던 청년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건 내 손님을 놀라게 한 죗값이니 가서 술이나 받아먹고 썩 꺼져라. 평생 10원 한 장 벌벌 떨던 박영감이 돈을 길바닥에 뿌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머쓱해져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감네 집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고 사랑방에는 덕구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덕구에게 새 옷을 해입히고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다 됐어요. 얼른 오세요. 오냐. 우리 덕구가 지은 밥이 제일이지. 매일 아침 박영감네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담장 너머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박영감을 구두쇠라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박영감이 늦게나마 복을 받았어. 돈으로도 못 사는 자식 복을 받았지 뭐야. 박영감은 죽는 날까지 덕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밥은 여럿이 먹어야 맛있다. 차가운 엽전 대신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깨달은 박영감과 누룽지. 한 조각의 은혜를 잊지 않은 순박한 청년 덕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잊지 못할 고마운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멈추시오. 제발 그 형장을 멈추란 말이오. 관아의 마당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어린아이의 절규가 늦가을에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형틀에 묶여 피멍이 든 채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만 삼키던 여인은 그 익숙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보이는 것은 고작 10살 난 그녀의 아들 개똥이었습니다. 아이는 포졸들의 다리에 매달려 바둥거리면서도 씩씩거리며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또 영감님, 우리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 옷가락지가 제 발로 걸어서 어머니 보찜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몰래 넣은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10살 아이의 당돌한 호통에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높은 관아의 마루에 앉아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던 사또의 눈썹이 그제야 꿈틀거렸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어미와 그런 어미를 지키기 위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 굴로 뛰어든 어린 아들, 피가 배어나오는 어미의 등짝을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저 아이의 외침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엾은 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밀실과도 같은 장례식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옷가락지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기막힌 사연입니다. 때는 뼈가 시리도록 찬 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월실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남의 초상집에 가서 상주, 대신 울어주는 곡비였습니다. 곡비란 슬픔을 파는 직업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한 일이었지만 월실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곡 솜씨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녀가 한번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단순히 시끄러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이 서려 있어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평소에는 입을 꾹 다문 벙어리였습니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10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핏덩이를 안은 채 이 고을로 흘러들어온 뒤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말을 걸어도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살 난 아들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미가 말을 못하니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미의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척척 알아맞히는 효자였습니다. 모자는 그들만의 대화법이 있었습니다. 월실이 손가락 2개를 펴서 입에 대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었고 개똥이가 제 가슴을 탕탕 치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실이 주섬주섬 상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고을 최고의 부자라는 최참판댁 노마님의 장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보찜끈을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최참판댁 가시지요? 저도 같이 가요. 가서 부엌일이라도 도울게요. 월실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천한 곡비의 자식이라 하여 멸시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씩 웃으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면 누가 무시하잖아요. 제가 가서 밥이라도 챙겨드려야죠. 그리고 부잣집이니 누룽지라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 월실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참판댁은 고을 유지답게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만장 깃발이 펄럭이고
마당에는 문상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와 돼지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을 하여 배고픈 개똥이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월실은 빈소 한 구석 병풍 뒤에 자리를 잡고 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녀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자 왁자지껄하던 장례식장이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상주인 최참판은 그 소리가 썩 마음에 들었는지 슬픈 표정 속에서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저런 명창 곡비가 있어 체면이 서는구나. 하지만 이 엄숙한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참판의 며느리 민 씨였습니다. 민 씨는 겉보기에는 비단옷을 입은 단아한 양반집 교수였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투전판 도박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녀는 가산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투전판에 갔다가 그만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투전판의 험악한 빚쟁이들은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시아버지인 최참판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소박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민 씨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빈소의 재상 위를 향했습니다. 향로 옆 붉은 비단 방석 위에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영롱한 초록빛의 옷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거다. 저것만 있으면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야. 어차피 땅에 묻힐 물건이 아닌가. 악마의 속삭임이 민 씨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잠시 후 유력한 대감마님이 문상을 와서 최참판과 상주들이 모두 마당으로 마중을 나가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빈소에는 곡을 하는 월실과 향을 지키던 며느리 민 씨뿐이었습니다. 월실은 곡에 심취하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민 씨의 손이 뱀처럼 스르르 재상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옷가락지를 낚아채어 자신의 하얀 저고리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향을 바로잡는 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지 부엌에서 누룽지를 얻어오던 개똥이가 열린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마님 소매에 개똥이는 며느리의 하얀 저고리 소매 끝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속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초록빛이 사라지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개똥이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님이 물건을 챙기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장례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인은 내일인데 입관할 때 넣어드리려 했던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의 옷가락지가 사라졌다. 누가 손을 댄 것이냐. 최참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쥐잡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민 씨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월씨를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저 천한 곡비년이 수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중 나갔을 때 빈소에 전현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월실에게 꽂혔습니다. 민 씨는 내친김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부터 빈소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꼴이 영 불길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훔치고 싶었겠지요. 민 씨는 자신의 죄를 덮어씌울 희생양으로 말 못하고 힘없는 월씨를 지목한 것입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월실의 보찜을 강제로 빼앗아 마당에 쏟아부었습니다. 누룽지 몇 조각, 헌 옷까지, 그리고 집신 한 짝이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후두둑 영롱한 초록빛 옷가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월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훔친 적도 만진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내 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손을 내저으며 으아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년, 감히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당장 전현을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친히 죄를 물을 것이다. 최참판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월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월실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쪽에 서 있던 개똥이가 울며 불며 달려나왔습니다.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요. 하지만 10살 아이의 힘으로 어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월실은 처참한 모습으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관아의 재판장. 가을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월실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월실은 공포와 억울함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늦은 낮잠을 자다 불려나와 심사가 몹시 뒤틀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턱을 개고 며느리 민 씨와 최 참판의 말만 들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군. 보찜에서 나왔으면 더 볼 것도 없지. 저 벙어리년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내 잠을 깨운 죄까지 물을 것이다. 형방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딱, 딱,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월실의 입에서 으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하며 비명을 꾹 참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면 아들까지 도둑의 자식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이가 재판장 안으로 뛰어들며 형장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개똥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쓱 닦더니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영감님, 영감님 눈에는 저게 훔친 물건으로 보입니까? 저건 누군가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몰래 넣은 겁니다. 어머니가 진짜 훔쳤다면 왜 보찜 가장 깊숙한 곳이나 속옷 속에 숨기지 않고 누구나 뒤지면 바로 나오는 보찜 맨 위에 뒀겠습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벙어리 우리 어머니가 누구랑 짰단 말입니까?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맹랑한 놈이로구나. 내 놈 말재주가 제법이다만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때 개똥이가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듯 읊조렸습니다. 사또 영감님 수염은 염소 수염. 우리 어머니 죄는 없는 죄. 사또 영감님 눈은 동태 눈. 진짜 도둑은 비단 옷 입고 웃네. 재판 구경을 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아에서 능멸을 해? 여봐라, 저놈도 같이 형틀에 묶어라.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찰나 구경꾼들 틈에서 한 선비가 부채를 차르륵 펴며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갓을 썼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젊은 선비, 바로 암행을 나왔다가 우연히 들른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개똥이의 기지와 월실의 억울한 눈빛,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 민 씨의 태도에서 사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멈추시오. 내 지나가던 과객이나 이 아이의 말이 하도 기특하여 한마디 거들어야겠소. 사또는 낯선 선비의 등장에 불쾌해했지만 김선비가 내뿜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흠칫 놀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천천히 걸어와 며느리 민 씨 앞에 섰습니다. 부인, 아까부터 보니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시는구려.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민 씨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흉사가 겹쳐 놀라서 그렇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까 내가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했느냐? 다시 한번 상세히 말해보거라. 개똥이는 민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누룽지를 얻으러 갔다가 방문 틈으로 봤어요. 저 마님이 재상 앞에 서 있었는데 소매 끝에 시커먼 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매 속으로 초록색 번쩍이는 걸 쏙 집어넣는 걸 봤단 말이에요. 민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매를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선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민 씨의 팔을 잡아 소매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은 얼룩, 바로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물이군요. 민 씨는 덜덜 떨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문상객 명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묻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김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먹물이 묻을 수도 있지요. 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례식의 방명록은 사랑채에서 남자 하인들이 적었습니다. 안채에 계시던 부인의 소매에 왜 먹물이 묻었을까요? 그리고 김선비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하나 꺼냈습니다. 사또, 그리고 최참판 영감. 이 병에 든 가루는 서역에서 온 귀한 시약입니다. 이 가루를 푼 물에 옥을 넣으면 진짜 옥은 더욱 영롱해지지만 가짜 옥이나 돌덩이는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증거물로 나온 이 옷가락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김선비가 대야에 물을 떠서 가루를 풀자 물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김선비가 월실의 보찜에서 나왔다는 옷가락지를 그 물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던 물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며 고약한 냄새를 피워 올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최참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선비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진짜 옷가락지가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돌에 색을 입힌 조잡한 모조품입니다. 진짜 가락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고 범인은 급한 대로 비슷하게 생긴 가짜를 구해 곡비의 짐에 넣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김선비의 시선이 비수처럼 민 씨를 향했습니다. 부인, 진짜 가락지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관아에 들어오기 전 저작거리 투전판을 기웃거려 보니 투전판 주인 김서방이 아주 귀한 옷가락지를 담보로 잡았다며 자랑하고 있더군요.
그 가락지에 새겨진 문양이 최참판 댁의 것과 아주 똑같던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투전 빚쟁이들이 하도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닥달을 해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장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본 최참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감히 집안 망신을 시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해?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진 월실은 형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어와 개똥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엉엉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어머니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월실은 아들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 못난 어미를 살리겠다고 그 작은 몸으로 관아에 뛰어든 아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월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쇳소리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월실은 피를 토하듯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뱉어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시오. 아가, 미안하다. 내 새끼, 사랑한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10년의 한과 아들에 대한 사무친 사랑이 빚어낸 절규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무심하던 사또조차 그 소리에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월실은 선천적인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남편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광군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광군들은 그녀에게 입을 놀리면 내 아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실은 어린 개똥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고 세상의 모든 멸시를 견디며 침묵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에 처하자 더 이상 침묵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봉인을 푼 것입니다. 김선비, 아니 암행어사는 조용히 다가와 월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인의 위대한 모정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아들과 행복하게 사시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장터 국밥집. 월실은 개똥이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최참판이 사죄의 의미로 준 돈으로 사준 난생 처음 먹어보는 고기 국밥이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아들을 보며 월실은 숟가락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내 아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 1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개똥이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개똥이는 입안 가득 밥을 물고 볼이 미어 터져라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말하면서 사는 거죠? 나 너무 좋아요. 월실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후 월실은 더 이상 슬픈 곡비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똥이와 함께 조그만 밭을 일구며 누구보다 수다스럽고 다정한 어머니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꾀돌이 개똥이는 훗날 김선비의 후원을 받아 글 공부를 했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는 훈훈한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침묵해야 했던 어머니 월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의 용기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한 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한마디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와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여와였습니다.